배두리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좀 궂은 편인 것 같고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궁금하고 또 감독님께 전하고 싶으신 감상평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공통적으로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객석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감독님이 쓰고 연출하신 첫 장편이고 그러면은 모든 디테일이나 이야기를 다 이제 자전적인 거에서 꺼내진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그런 첫 장편들은 주로 감독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렬하게 갖고 있었던 어떤 기억이라든지 시절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모티브 같은 걸 이제 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여기서 보면 그 나영이란 주인공이 갖고 있지만 어떤 변화에 대해서 좀 움직이기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진 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습성의 인물, 그런 시기에 어떤 집중하는 이야기를 쓰셨는데, 그러면 감독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흔히 이런 지방 도시 같은 걸 배경으로 하는 영화 보면 오히려 동생처럼 성훈이처럼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서울로 가고 싶어, 나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인물들 이야기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나영이 같은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건 조금 특이한 것 같아서 여쭤봐요. 네, 저도 약간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저의 거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던 무렵에 진로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때에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머무르는 공간이 저한테 주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떠나는 거와 머무르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예종 졸업 시기에 만들었던 졸업 영화도 사실은 어떤 인물이 떠나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떠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마음에 쌓여 있어서 어떤 한 공간에서 이제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그려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이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졸업 단편의 주인공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떠나야 하나 하는 일종의 떠남의 어떤 질문이나 궁금증도 있다고 하면 반대로 근데 머무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나한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갈등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이 그려내시는 인물들을 보면 어쨌든 오히려 내가 가진 걸 열심히 지키는, 좀 머무르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떠나는 사람 말고 머무르려는 사람한테 더 이른바 좀 친함을 느끼세요? 친화력을 느끼세요? 저는 사실 그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머무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는데 왜냐는 질문에 제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저도 좀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성향이 그런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사실 뭐랄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제 떠나서 뭔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그에 반해서 그 공간을 지키고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소시민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고장이나 이 공간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인터뷰 찾아보니까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안산이 고향이세요? 네. 안산에 머물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고, 또 그러면서 내가 좀 변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끝에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가셔가지고 2년 넘게 사셨다고 그 얘기도 듣고, 또
어쨌든 영화를 만든다는 일은 되게 도전과 항상 새로운 사람과 과제를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면 감독님은 나영이보다는 저런 고민이 되게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변화와 도전을 껴안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 감독님과 되게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나영이 같은 사람. 예, 그런 사람이 항상 마음에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좀 저는 약간 그 공간에서 벗어나야 그래도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면 좀 업그레이드 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한 발 더 앞, 이렇게 내디뎌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노력을 해야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할 때 공간이 되게 중요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감독님께서 이런 고민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그 안산이라는 공간이 줬던 그 뭐 색깔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고 어떻게 보면 뭐 바닷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화에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영화에는 이것도 충북 서천 맞죠? 네. 그 실제 마을에서 찍으신 거예요? 올로케는 아니고요. 그 외부 장면들을 주로 서천에서 찍었고 뭐 집은 또 다른 곳이고 집은 제천에서 찍었고 볼링장도 당진에 있는 곳이고 약간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왜 서천으로 고르셨어요? 지역을? 일단 제일 먼저 공간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는 그 나영이가 뭔가 머무르는 공간이 서울이랑은 좀 많이 떨어진 그런 공간이어야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저는 서해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 영화에 막 그렇게 담기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해안이 밀물이랑 썰물이 이렇게 오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조수간만의 차. 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공간 서해안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점점 내려갔죠. 근데 지도 보면서 정하셨어요? 제가 지방을 이렇게 잘 아는 또 그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서해안 중에 어디가 적합할까 하다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서천에 가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쓸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영이가 바닷가를 자전거 타고 이제 오가는 그 출퇴근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막 영화가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저기가 되게 예쁜 곳이구나. 그래서 나영이한테 그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마주했던 저런 공간에 대한 분위기가 되게 나영이한테는 자기만의 어떤 정서로 형성이 돼 있겠구나. 그래서 저기서 벗어나는 게 약간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는 인물 면면이 그렇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떠나느냐 머무르느냐 하는 그 키워드를 다 안고 자기만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각기 다르게 나오고 근데 또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공간 서천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영이도 변화 앞에서 주저하는 스타일이라면 서천이라는 공동체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외지인들을 조금 약간 거리를 두고 보고 시간을 들여서 약간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금방 안으로 이렇게 친하게 끌어안지 않는 모습 같은 것들이 서천이랑 공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영이랑 되게 닮아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되게 잘 알지만 그렇게 뭐 속사정 다 알면서 사는 이웃들끼리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그런 마을일수록 진짜 외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사실적인 묘사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동체의 모습 같은 거 그런 지방 소도시의 느낌 같은 것도 같이 좀 묘하게 나영이랑 겹쳐있는 부분이 있게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 어떤 한 뭐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되게 뭔가 공통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과 지방을 비교를 하자면 그게 지방이어서 더 심한 것들이 뭐 있겠지만 저는 그 공간이 사실 어디이든 간에 그렇게 외지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좀 밖에서 온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내치는,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더 강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양면인 게 그만큼 그 막 구성원들을 너무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그만한 사이로 바로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옆집 사는 사람 얼굴도 모르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는 너무 끈끈하다 보니까 그 안에 바로 들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다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그 예를 들면 떠나느냐, 머무르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터전을 찾아서 들어오느냐 하는 되게 이제 이 변화와 어떤 공간의 문제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입장의 인물들을 나영을 중심으로 해서 되게 두루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면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느끼시는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나영이처럼 그렇게 막 떠나기를 주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인물일수록 어떻게 보면 얘가 어떤 과정과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이제 아주 조심스러운 한 발짝을 꺼내느냐, 딛느냐 이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는 걸로 잔잔한 드라마로 흐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안에서 되게 다양한 입장을 두루 그리고 그래서 결말을 보면 나영이한테 그래도 변화가 옳은 거지 더 앞으로 굳게 나아가길 바래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입장의 인물들을 다 응원하고 다 축복하는, 그래서 머무른다고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말을 내리신 게 감독님이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나영이가 주인공이고 나영이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야기의 어떤 중심이라면 그를 둘러싼 이제 뭐 한 주요 인물이 4명 정도 되죠. 4-5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각각의 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 떠나려 하고 누구는 오래 머물렀는데도 적응을 못하고 있고 혹은 이제 막 들어왔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다 각자 자기만의 그 입장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뭐 하나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영이한테 더 힘이 되는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정들이 다 있는 거고 나영이도 변화를 앞에 두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각자의 사정들이 이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감독님 나이에 비해서 영화가 그래서 좀 어른스럽게 느껴진다고 할까? 약간 젊은 나영이 등짝을 막 때리면서 젊은 애가 서울 가야지 젊은 인테리어 좀 배워야지 막 이렇게 하는 영화가 아니고 근데 지금 안 그래도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도 고민 자체가 귀중한 거다 네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영화라는 게 저는 이 영화의 결말로 가장 좀 사력 있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가 오히려 다 내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구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인터뷰 같은 거 읽어보면은 그 나영을 연기했던 그 권유리 배우님 그리고 나영의 엄마를 정옥을 연기했던 기래연 배우님 모두가 다 시나리오 읽고 나서
이 감독님이 나영이 같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나보니까 다 그랬다. 꼭 빼닮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어떤 면이 그랬는지는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일부러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냥 추측을 하자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좀 이렇게 자기가 처리하고 다른 사람 손 안 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주변 사람들을 다 누구보다 나서서 챙기는 게 좀 몸에 배이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네, 뭐인 것 같으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느낌에는 느낌에 뭐 아주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고집을 좀 고집이 있다라는 게 약간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 두 배우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 느낌에는 나영이가 되게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어떤 그 선택을 되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면이 좀 그래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럼 감독님 나영이란 캐릭터를 쓸 때 물론 변화를 앞에서 좀 주저하고 오히려 지키고 머무르려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쓰셨지만 나영이를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쓰셨어요? 나랑 닮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쓸 때 저를 이렇게 대상화해가지고 막 쓰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저가 녹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작은 대사 한마디라든지 결정 하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가 할 법한 행동이나 말들을 나영이가 좀 한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일례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뭐 감독님이 했던 중요한 삶의 고민을 담은 캐릭터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딱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되게 표피적으로 물어볼게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감독님은 그 나영이처럼 전근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가겠다고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머무는 사람인 머무는 것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막 고기 구워 먹어요. 그러면은 혼자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고기를 잘 못 구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정말요? 고기를 못 구우면 뭐 예를 들면 부엌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네요. 근데 나영이의 뭐랄까 이렇게 막 이것저것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성향은 또 저는 또 아닌 것 같기도 아니에요. 하네요. 뭐 집안 꾸미고 막 손 걷어붙이고 뭐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약간 뭐 예를 들면 남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뭘 새로 시작하거나 배워야 되거나 할 때 누구한테 손을 잘 내미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나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고집 세다는 소리는 두 배우님 말고도 좀 들어봤고요. 네. 또 영화 만드는 데 있어서 고집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죠. 좋은 감독이 될 수 있는. 네, 좋은 면에서 보면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대사도 감독님이 뭔가 약간 꾹꾹 눌러 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나영이를 둘러싸고 여러 입장을 가진 인물들 중에 성훈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영이와 성훈이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 그렇지만 되게 다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을 빚고 약간 토라지기도 하고 뗀뗀하는 순간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쩌지 못하는 둘의 어떤 끈끈한 유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집약하는 대사가 넌 무조건 넌 내 편이야, 넌 무조건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는 서로 되게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영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막 도움을 받거나 의지를 하거나 그거를 막 표를 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성훈이한테만큼은 내가 무조건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너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대사가 둘의 관계를 되게 잘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그게 사실 뭐 남매니까, 그러니까 뭐 남매든 뭐 자매든 뭐 형제간에 있어서 그냥 가족이니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돼주는데 이유가 없고,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니까 당연히 넌 내 편이지라고 확인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끈끈함 같은 걸. 또 저는 약간 그거를 내 누나가 무조건 네 편이야 라고 왜 안 쓰고 그렇게 쓰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좀 대사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갑자기 훅 사적인 거 물어봐도 됩니까? 형제 자매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언니가 있습니다. 아, 언니 있으세요? 언니 있어서 좋겠다. 그죠. 축복받으신 편이네요. 다 근데 이런 게 영화에도 녹아들게 마련이라서 언니랑 많이 싸우셨어도 되게 끈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그죠? 친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니가 영화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수고했다고. 아, 진짜? 진짜 끈끈한 거 맞네요. 끈끈하면 별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이 약간 뒷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좋았는데, 전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흔히 많은 곳에서 탐구해왔던 뭐 모녀 관계, 뭐 부자 관계, 아니면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더 다른 각도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는 영화도 좋은데, 전 좀 우리가 살면서 꼭 그런 익숙한 조합으로만 사람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처럼 어떻게 보면 동네 볼링장 사장님과 동네 공구상의 새로운 직원과 그리고 공구상 집의 아들이 같이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맥주를 기울이는 장면. 저는 약간 이런 색다른 조합 같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서천이라는 곳의 정서를 보여주면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무슨 엄청난 답을 주는 건 아니어도 서로한테 되게 이렇게 어떤 스르르 하는 좀 용기와 위안이 되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잡아낸 게 좋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인상적인 게 감독님이 좀 약간 올망졸망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의 그 사람들의 뒷모습? 되게 이렇게 멋있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망졸망 앉아있는 뒷모습을 잡으시는 게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보면은 나영이 대신에 그 시내로 정근 가는 미숙이도 맨 처음에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듣고 보면 미숙이도 그만한 처지가 있잖아요. 가족 일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둘이 또 그 오해를 풀고 얘기할 때 보면 뒷모습을 정자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있다거나, 그래서 그런 뒷모습이 좋아가지고 감독님이 이런 뒷모습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뭔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밤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같이 바다를 바라보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소중한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친구랑 이제 나영이랑 이렇게 그런 장면들은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어떡하지? 약간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뒷모습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뒷모습 컷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좋아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개 다 뒷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세 명의 뒷모습, 두 명의 뒷모습. 근데 뒷모습은 솔직히 말하면 막 무슨 내러티브상 꼭 보여줘야 되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뒷모습을 넣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어떤 그 콘티상의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 그 3명 하는 거 찍을 때 이제 세 사람이 다 대화를 마치고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잠시 생각에 잠기잖아요. 그런 때
뭔가 그 앞에 출렁이고 있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까맣게 뭔가 일렁이는 바다 같은 걸 이렇게 뒷모습이랑 같이 보여주면 뭔가 그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어둑어둑하지만 좀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얼굴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좀 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게 약간 궁금해지고 같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먼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바다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앞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어떤 미래의 가능성, 변화의 어떤 경로 같은 걸 생각하게 하면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장면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서. 네. 아 그럼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아니면 감독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신지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객석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정말 너무 잘 봤고요. 일단은 그 볼링 사장님이 하신 대사 중에서 볼링이 좋은 점에 대해서 이게 다 쓰러져도 피는 계속 내려온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떠나가는 인연이 있으면 다시 이제 오는 인연이 있다고 이제 생각했어요. 혹시 감독님께 돌핀이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돌핀은 일단 그 튕겨서 그냥 원래는 겉으로 빠지는 건데 운 좋게 튕겨서 이제 핀을 처리를 해주는 그런 현상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좋아, 기분 좋은 행운일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점수 처리도 안 되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저는 변화라는, 나영이가 겪는 변화라는 게 그렇게 나영이한테 어떤 행운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실 그냥 흘러가는 어떤 또 하나의 삶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사실 받아들이는 거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돌핀은 약간 작정하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한 번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찍으셨어요? 그게 겉터 앞에 핀을 하나 눕혀놓고 그러면 이제 공이 튕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눕혀놓은 핀을 CG로 지우는 작업을 했어요. 돌핀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기 전에 돌핀이라고 저렇게 부르는 거 알고 계셨던 분? 아 그렇구나. 영화에서처럼 감독님이 볼링을 치다가 누구한테 들으신 거라고. 예, 저는 사실 들었는데 이게 약간 귀신의 보컬 노르신 게, 제가 그 돌핀으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이제 마지막에 확인 작업차 볼링 많이 치시는 분들, 뭐 프로분들 막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돌핀이라는 용어를 아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단 한 번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 그럼 차라리 극 중에서도 지어낸 말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숙이 지어내는 말로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대댄지라고 하고 뭐 어디서는 막 뭐라고 하는 것처럼 동네 피셜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를 좀 그냥 별 멋없는 그런 말로는 그냥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랬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지금. 끝나기 전에 생각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쑥스러워하지 말고 시간이 금방 가요 이러다가. 네. 드리고 앞으로 올게요. 네, 저 그 영화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철거 2개월 남았는데 굳이 나영이 그 엄마 그 반대 무릅쓰고 이렇게 막 집 보수를 하는 그 이유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하해를 한 것 같거든요. 결말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철거 파기하고 그냥 다시 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볼링장 주인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 집에 대해서는 그 일단 뭐 펜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집 뭐 팔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영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고 이제 그 팔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어락을 고쳐 다는 그런 행위가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미숙을 왜 그렇게 미워하느냐 이건 아까 그 저희 기자님이랑 그 처음에 했던 얘기 중에 그 좀 그 연상되는 게 그 뭔가 외지인을 좀 배척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근데 왜 하필 미숙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미숙은 사실 그 과거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랑 같이 볼링장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뭐 떠나고 이제 미숙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그 저는 자기 편이 있던 사람이 그 편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남겨진 그 공간에서 좀 더 외톨이가 되는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는 좀 그런 경우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원래 전 남자친구는 서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나름 좀 재미있는 구조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특히나 나영의 어머니가 그 정욱이 그 특히 결혼식을 겸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정욱도 뭐 새로 재혼을 하고 자기가 여기서 뭔가 그 되게 여성으로서 그 기업 작은 어떤 가게나 기업체를 운영하고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 사람과 내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식적으로 나는 여기 사람이고 나는 저렇지 않고 근데 저 사람은 저래라고 이제 가깝다는 생각,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그러는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 그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감싸주고 이렇게 편이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뭔가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뭔가 좀 배척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미움을 받는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나는 미숙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에 손 드셨죠? 마이크 드릴게요. 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전에도 한 번 좀 봤거든요. 예, 다른 시네마에서 좀 봤는데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부분하고 좀 뭐 에피소드, 뭐 뒷이야기 같은 게 있으시면 그게 궁금하고 감독님이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좋아하시는 대사나 장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힘들었던 날이 딱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 비 오는 날 이제 베란다에서 이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 찍을 때가 저희가 이제 그때 저희가 아무래도 독립영화고 예산이 되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찍어야 되는데 비도 뿌려야 되고 이제 배우분도 이제 힘든 상황이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날 해가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막 반복을 하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두컴컴해야 되는데 갑자기 해가 나오면 또 이제 멈출 수밖에 없고 약간 막 그래가지고 그때 좀 애를 먹었던 되게 급하게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네. 근데 또 권유리 배우님은 되게 이렇게 약간 격해진 감정을 유지하면서 막 가장 좀 그런 상태에서 감정 연기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더 그러셨겠네요. 네, 맞아요. 그 배우분도 이제 비를 계속 맞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막 현장은 정말 너무 정신없이 막 돌아가고 막 카메라도 되게 복잡한 팔로우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지. 그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약간 곤두 서 있었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떡해요? 감독님은 어떡해요? 저요? 묵묵히 열심히 하죠. 나영이 같나? 네. 그런 게 나영이 같은가?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질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사실 제 생각에는 막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고민이 되는데 왜냐면 감독 주변에서 그렇게 재밌는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 영화 만들기는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막 뭐 스태프들끼리 즐거운 일들, 배우분들끼리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약간 모니터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있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들으니까 뭐가 그렇게 재밌었대요? 그 사람들은? 제가 이게 멀리서 지켜봤는데 그 저희 마지막에 밥 먹는 장면 찍을 때 이제 김민석 배우님이 애드립을 너무 찰지게 이렇게 치셔가지고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특히 밥 먹을 때 좋았구나.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날의 현장을 마무리하고 그래 뭐 여유롭게 뭐 맥주 한잔 하지는 않더라도 감독님도 뭔가 촬영과 촬영 사이에서 숨통이 트여야 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휴차일 때 기억나는 게 유리 배우님이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그때 막 영화 얘기를 막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되게 편하게 그냥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뭐 그런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스태프들이랑 뭐 술 한잔 하는 뭐 그런 상황? 뭐 그런 거. 네. 고통만은 아니었기를. 고통만은 아니었기를. 그리고 가장 감독님께서 좋아하는 대사와 장면. 저는 그 고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좋아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영이가 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도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래도 되게 좋게 잘 나왔던 것 그 같아요. 장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여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영화를 재밌게 잘 봤고요. 그 궁금하던 지점들이 기자님이나 다른 분들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해결이 많이 됐는데 저는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이 부모님들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궁금한데요. 그 예를 들어서 나영의 친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뭐 천수하고 경자다 이렇게 몇 번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뒷자리에 앉아서 키가 컸지라든가 해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별명은 삼비고 너희 아버지 별명은 꺽다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또 나중에 이제 꽃을 들고 가져가서 이제 아마 사고가 났던 장소로 추측되는 곳에 놓고 내던가 해서 이 관객 입장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한 10살 때 키 잰 거 그거 집안에도 표시가 있고 이게 그냥 키가 작아가지고 마음껏 뛰어놀려고 데려왔는데 성훈이만 많이 노려가지고 키가 저렇게 커졌다 뭐 그런 묘사도 있고 해서 한 30년 정도라는 중간에 또 지났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 나영이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흐릿하지는 않고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보면 그 심희섭 배우님 그 구로에서 오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37이라고 소개할 때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설정상에서 그러니까 나영 같은 경우도 한 그 정도 때려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 내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은 좀 결이 이상해지겠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이건 중요한 설정이니까 글 쓰실 때는 틀림없이 설정을 좀 해놓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모님께서 이 차 사고가 난 거는 났는지 아마 그럴 거면 차를 무서워한다거나 그런 것 나오는 걸로 봐서 그렇게 짐작은 되는데 여기 아니면 제가 뭐 밝히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 약간 이건 지역적인 건데 그 클라이막스 그 결혼식 파티 때 보면 그 성운 같은 경우에는 친아빠도 못 만나게 하는데 뭔 새아빠냐 뭐 그런 데서도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굳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저는 혼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친아빠는 왜 못 만나게 하나만 그런 게 궁금해지면서 그래서 보호대사 같은 경우는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친아빠는 사실 이 영화 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기가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런 대사는 넣었어야 되나? 애드립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대사 자체가 좀 궁금합니다. 그 가족의 상황이 사실 좀 복잡하게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그 정보를 이렇게 심어놓고 그 관객이 어디까지 알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는 주되 그렇지만 이제 그게 관객들이 이렇게 뭔가 시시콜콜하게 막 다 알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게 이렇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말로 다 하는 거니까 그게 말로 전해지기 때문에 느껴질 수밖에 없는 좀 뭐랄까 헷갈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성훈이의 그런 그런 대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어디까지 어떤 거는 줘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법도 한데 근데 관객이 보기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좀 질문하신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나영의 나이는 그러면 나영이는 30대 중반 35으로 설정하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살 때쯤 이 가족과 같이 살기 시작해서 같이 산 세월이 한 24, 5회 정도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네, 저도 영화를 너무 잘 봤고요.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다고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는 또 장소 속의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가령 영화에서는 되게 집이라는 공간이 저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영화를 분석적으로 보진 못했고 편안하고 느슨한 마음으로 보긴 했어서 이제 정확하고 되게 면밀하게 보진 못했는데 영화 속에서 집의 문과 창문이 되게 주요하게 등장을 한다는 인식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 도입부 장면에서는 이제 창문에 커튼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현관문에 이제 도어락을 설치할지 말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받잖아요. 왜냐하면 열쇠로도 잘 안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근데 나영이 이제 도어락 설치를 거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뭐 질문 중에서 나왔던 대로 어떤 고집 있는 혹은 시대의 어떤 정중앙에 있지 못하고 조금 뒤쳐져 있거나 자신의 세계가 조금은 갇힌 사람이라고 저는 느꼈기도 했고요. 중간에 이제 창문을 통해서 비가 오는 날에 집으로 들어가야 했을 때는 결국에 자신이 굳게 닫혀왔던 그런 문 때문에 결국 자신의 원래 그 울타리 혹은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게 예외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 집과 창문의 어떤 기능이 저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해안의 밀물과 썰물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형상과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해는 말씀하셨던 대로 썰물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뻘이 형성되는 곳인데 그 관계라는 것도 사실 창문이라는 것도 문도 그렇고 어떤 무언가가 집 안과 밖으로 이동하게 하는 매개물이잖아요. 그리고 관계라는 것도 뭔가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어떤 내 의지하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 내 뜻과는 조금 예외적이고 되게 비범한 상황,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에
그러니까 힘들고 너무 힘들고 사람이 괴롭고 그러면 되게 그런 창문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원래 있던 곳을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런 고통이 있는 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질문이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되게 집에 그런 창문과 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감독님께서는 혹시 집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관객분 영화 분석 쪽으로 안 본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아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 창문과 집, 그러니까 집을 로케이션을 이제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단은 2층 집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갇히는 장면이 사실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 갇히는 그 뭐랄까 베란다가 이제 1층이랑 또 그러니까 1층이 아니라 그 마당이랑 좀 연결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일단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창문 아까 이야기 하시는 게 저는 되게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 제일 뭐 한두 장면을 뽑을 순 없겠지만 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나영이가 그 후반부에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뭐 문이 닫히고 이래서 창문을 닫으려고 나갔다가 그냥 창문을 다 그냥 열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좀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집을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좀 만드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해석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 보신 말씀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영화에 대한 다른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간단한 스토리라인만 보고 영화를 관람했는데 인디 영화라고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한 것 같은데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다 연기가 너무 좋으시고 또 원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놀라고 잘 관람을 했습니다.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사실 캐스팅이 되게 뭐 인디 저희 독립영화에서 치면은 좀 굉장히 잘 블록버스터. 네, 그렇죠. 인물도 많고 네. 다 연기 네. 잘해야 되고. 네, 너무 잘 됐는데,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는 되게 행운이었던 일이고, 뭐 또 선배님들, 배우님들이 시나리오를 일단 좋게 봐주셔서 이제 또 참여를 하시게 된 건데, 이제 뭐 너무 감사하게도 일단 저희는 저희 영화가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저희 기수 때 캐스팅 디렉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체 그 8편에 같이 들어간 8편의 영화를 다 관리를 하셨는데 그분 덕분에 이제 좀 뭐랄까 이런 빵빵한 캐스팅이 가능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아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그 이야기가 좀 정말 감독님이 좀 다양한 인간 군상을 살피려는 것 때문에 한 세대나 뭐 약간 한 특정
영역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나이와 성별과 입장과 이런 사람들이 두루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몇몇은 연기를 잘하니까 더 아마 되게 다양한 배우가 나오는데 연기를 또 다 잘한다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반가워해야 할 만한 지금 더 반가워해야 할 만한 이야기가 그런 조합,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군상과 풍경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좀 이 영화가 약간 그렇게 좀 살필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을 못하셔서 집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분이 있는 거 아니죠? 네. 아니죠? 네. 그러면 오늘 감독님과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마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게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어떤 인디 영화의 맛이라는 게 막 그 보고 난 날 막 이거 많이 본 다른 사람들이랑 막 박수 치면서 얘기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씩 내가 삶에서 진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그때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었지라고 이제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인디 영화의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앞에도 수많은 변화가 앞으로 다가올 테니까 그럴 때 이 영화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